민법의 가장 기초적인 민법이 뭔지. 구독과 좋아요는 합격입니다.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 이걸 법률 관계라고 그랬죠. 그것을 이제 정해놓은 게 우리 민법이다.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뭐 권리는 행사를 하는 거고, 항상 권리는 행사하는 거고, 의무는 이행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권리 행사는 신의에 맞도록 해야 되고, 의무 이행은 성실하게 해라. 이걸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대원칙이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그러죠. 그걸 특히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는 걸 우리가 채무 불이행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위법행위로 누군가 손해를 끼쳤을 때 우리가 이것을 불법행위, 채무 불이행이든 불법행위든 책임지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과실 책임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런 걸 보셨습니다. 특히 뭐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뭐 어려우니까 가장 기초적인 거, 우리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그 중에 권리 중심으로 보겠다. 자, 그럼 그 권리로 대표적인 게 물권이라는 게 있고 채권이라는 게 있다는 것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물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거고 채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건지, 또 그 차이점은 어떤 건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배우는 권리의 내용들이 쭉 달라지게 되니까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셔야 된다. 자, 물권은 항상 여러분들이 한번 이 단어를 모아보세요. 권리고요, 앞에 뭐 자 들었냐면 물이죠. 물, 흐르는 물이 아니라 물건이라는 얘기겠죠. 물건. 그럼 물건이라는 권리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 그러면 권리는 어떤 걸 권리라고 그랬어요? 권은 힘이란 얘기죠. 리는 이익이란 얘기죠. 그럼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권리인데, 물건은 물건에 대해서 물건으로부터 이익을 누리는 힘을 우리가 물건이다. 이게 글자 자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아시면 돼요. 물론 쉽게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밑에 있는 거 설명 들어간 것을 볼 거 아니라 이거 뭐 읽어봐야 똑같은 얘기들이니까. 그러면 물건, 사람이 아닌 걸 물건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아닌 걸. 여러분들 뭐 건물, 땅, 가장 뭐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거, 또 자동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물건이 뭐냐? 그런 건물이나 토지나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 거야 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이 소유를 하는 권리인데, 그러면 이 소유권이 물건이냐 채권이냐, 채권은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그럼 항상 물건은 뭐에 대한 거다? 물건에 대한 거예요. 물건. 그럼 소유는 사람을 소유, 물건을 소유. 물건 소유니까 소유권은 물건 중에 하나겠구나.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은 이 물건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있구나. 그렇죠. 그럼 어떤 이익을 누리느냐, 그 내용이나 효력 같은 것들을 쭉 정해놓은 게 물권법이라고요. 그럼 물권법이란 파트에서는 또 이제 소유권이란 물건을 또 배우시겠지. 그런 것들을 쭉 배우시는 거예요. 권리에 대해서. 자, 가장 쉽게 하면 어떤 얘기냐, 막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물건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서 임대료 받아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법에 정해놨다고요. 어디서? 물권법에서.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접근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물건,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뭘부터 생각하셔야 된다? 물건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물건.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권리인데 물건은 물건에 대해서 뭔가 이익을 누리는, 이익 모르더라도 괜찮아요. 물건에 대한 권리구나. 물건에 대한 거.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멋있게 하면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항상 권리는 이익이니까 배타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물건 보시고, 뭐 대표적인 물건으로서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알 수 있을 수 있는 게 뭐 저당권 같은 것들 뭐 들어보셨죠? 돈 빌려주고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담보로 잡는 것, 이걸 저당권이라고 하죠. 그럼 담보를, 사람을, 물건을 담보로 잡죠. 건물을, 토지를. 그래서 이 저당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 물건이구나. 그럼 물권법에서 저당권을 배우실 때 그 저당권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고 효력은 어떤 것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정해놓은 것을 우리가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는 절대권 대사권을 한다 그러는데 또 그것까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물권의 개념 잡으시고요. 그러면 채권은 권리죠. 또 이 채자가 이 앞에 뭐자가 들어냐면 이 사람 인변이죠. 사람. 뭐 한자를 많이 제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 하여간 그러면 비교하면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면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가 되겠네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물론 주의할 게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 채권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만 요구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 이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채권으로 여러분 채권 그러면 돈 받는 거죠? 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채권, 돈 받는 것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저한테 1억을 빌려주셨어. 네, 빌려줬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저한테 1억을 받을 권리가 있겠죠. 그럼 저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1억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사람인데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여러분이 1억 달러는 채권을 행사할 수가 없죠. 길거리 가면서 1억 내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오직 저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1억을 빌렸으니까 특정한 저한테만 여러분들이 1억 달러는 채권이 발생되고, 또 역시 1억 달러는 채권, 그 채권을 가진 사람도 여러분이어야 되죠. 또 아무나가 와서 저한테 1억 빨리 갚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채권 가지고 있는 특정한 여러분과 채무를 지고 있는 특정한 사람, 그래서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를 우리가 청구라고 합니다. 요걸 채권이라 한다. 자, 그러면 가장 단순하게 구성을 이제 잡으면 물건은 물건에 대한 거예요. 물건에 대한 거. 그러니까 물건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가 없죠. 아파트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뭘 요구해요? 그것은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렇게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이제 이익을 얻는 거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요구하는 내용들은 그 채권에 따라서 다 제각각이겠죠. 뭐 돈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일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뭐 공사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각 다 모두 채권이 된다. 자, 항상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이걸 생각하세요. 특정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물건은 물건에 대해서. 자,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쭉 읽으시면 돼.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특정한 채권자가 다른 특정한 채무자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예요. 이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물건과 채권이라는 뜻은 이제 어느 정도 아셨죠? 그러면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법을 우리가 물권법, 채권에 대해서 배우는 법을 채권법. 물권법은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거의 대부분 범위에 해당됩니다. 시험 범위에. 근데 채권법은 아주 극히 일부가 이제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채권법 하지 않고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계약법이라고 이제 배우시죠. 그쪽을. 그건 뭐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문제는 어찌됐든 우리는 민법 배우면 개인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과 채권에 대해서 배우시게 된다고요. 그럼 물건과 채권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제 개념은 아셨으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반드시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가장 중요할 수가 있어요. 자, 물건이라는 권리와 채권이라는 권리를 비교해 보자.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 대항력이 있냐 없냐 그 문제죠. 대항력. 또 하나 용어가 나왔죠. 자, 우리가 이제 민법을 배우다 보면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항은 별거 아닙니다. 주장한다는 얘기예요. 주장. 이걸 대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항력이란 그 권리를 계약 당사자 외에 어차피 계약한 사람한테는 다 아니까 주장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이걸 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항력이다. 자, 다시요. 대항력 있다. 그럼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 권리를
계약을 한 사람, 당사자 외에 다른 사람, 모든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지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는 걸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물권과 채권이 여기서 달라진다는 얘기인데, 자, 물권은 결론적으로 대항력이 있다라고 딱 잡아놨죠. 자, 이렇게 써놨지만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물권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건물을 자, 소유하고 있다. 그럼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서는. 그럼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건물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소유권이라는 물건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꼭 이 건물 산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건물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이건 내 건물이야, 내 건물이야. 뭐 누구든지한테도 내 건물이라는 걸 주장할 수 있죠. 이걸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제가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지금 예를 들었고, 여러분들도 공부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유권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 이 권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대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대항력이 있다라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뭐 최소한 자동차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뭘 소유권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소유권이 있다, 내 소유다 뭐 하고 있지만 그걸 다 법적으로 얘기하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한 번이라도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보신 적이 있냐 그 얘기죠. 자, 여러분이 아파트의 소유자다. 그 얘기는 아파트의 소유권자란 얘기고 그 아파트라는 물건의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데 어디 주머니에 있나요? 어디 있나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그렇죠. 그거 등기필증, 권리증이 있어, 권리증. 그건 증서지. 그게 권리가 아니죠. 하나의 증서지. 그런 걸 권리라고 하지 않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배우려는 권리는 물권과 채권 같은 것들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있긴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공부하려니까 조금 어렵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권리가 이렇다는 것을 법에서 쭉 정해놓은 거예요. 소유권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런 효과가 있고 이런 거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걸 우리가 배우시는 거예요. 저당권은 이렇게.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대항력과 관련해서, 그럼 여러분이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소유권은 여러분이 그 아파트 사신 분들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보죠. 여러분의 소유권은 보이지도 않는데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 누구한테도 주장하려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아파트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항상 대항력이라는 것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게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대항을 합니까? 주장을 합니까? 너 알았잖아. 알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소유권이라는 권리, 어쨌든 권리라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닌데 그걸 다른 모든 사람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파트 사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놓는 거구나. 이해되시죠? 등기를 해놓으면 이제, 자, 등기라는 것도 이제 그래서 2차 과목에서 배우시게 되는데, 여러분의 아파트, 무슨 아파트 몇 동, 301호다 그러면, 저든 누구든 요 301호 등기부를 떼보면 여러분이 소유권 가지고 있다고 소유자라고 딱 써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아파트 등기부는 여러분만 뛸 수 있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 누구든지 등기소 가서, 법원 가서 어디에 있는 무슨 아파트 몇 호 등기부 등본 떼주세요. 그러면 떼준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써져 있죠. 소유자가 누구라고. 그래서 알려줬단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건 이제 공시라고 그래요. 공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말 드릴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등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한테 알렸으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등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한테 알렸으니 모든 사람한테 내가 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권자라고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것을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 것을 조금 법은 조금 어렵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얘기들을. 그래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게, 그러면 물권은 뭐가 있다고 그랬다고요? 대항력이 있네요. 그러면 물권이라는 권리는 다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네요. 알려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물권은 원칙적으로 등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권이라는 권리는 이제 깊이 배우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뭐 예외적으로 등기를 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등기를 해야지만이 그 권리가 생겨요. 물권이라는 권리는. 그래야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게 되죠. 그것도 안 해놓고 내 거다 갑자기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이 아파트를 사는데 누가 소유자인지 알 수도 없고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약간 원리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 물건을 가지고 누구든지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거, 이걸 대항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가볍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을 이제 예를 들어볼 거예요. 자, 그럼 대항력이 있다라는 것은,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겠고, 내용은 이해가 되셔도 되고 안 되셔도 되고 그래요. 지금 요 밑에 있는 것들은 대항력이 있게 됨으로써 이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건지를 여러분한테 지금 설명하는 건데,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실 얘기들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권 중에는 이제 소유권도 있지만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세권이라는 게 있어요. 또 전세권 들어보셨죠? 물론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전세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여러분이 법을 공부하실 때는 여러분의 생각을 다 버리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오히려 그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전세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이 전세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형태는 비슷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물권 중에 전세권이라는 거 있어요. 뭐 자세히는 여러분들이 뭐 알 건 아니고 그냥 전세권이라는 게 물건이 있구나. 그러면 전세권은 여러분이 내용은 비슷해요. 전세금 주고 몇 년 동안 다른 사람의 부동산, 토지든 건물이든 빌려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토지든 건물이든 물건을 빌려 사용하는 거니까 전세권, 물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전세권도 물건이니까 뭐가 있다고요? 대항력이 있어요. 누구한테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생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처럼 전세계약하고 전세금 주고 끝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전세라고 그러고, 이 물건에서 얘기하는 전세권이 되려면 플러스 등기까지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등기를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들이 안 해주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전세권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쨌든 등기까지 하게 되면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 전세권은 대항력이 있다. 그 내용이 뭐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저의 건물이나 토지를 2년 동안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주겠죠. 전세금을 2억을 주고 2년 동안 기간을 잡았다. 자, 계약을 하고 전세금 줬다고 전세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자,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 그럼 제가 해줘야 되겠죠.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바로 제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하게 된 거예요. 전세권이라는 물건 등기에서 저뿐만 아니라, 계약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누구든지 등기부 떼보면 여러분이 이 건물에 전세권 가지고 있다고 써져 있으니까 누구한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용어들을 이제
익숙하게 쓰시면 돼. 그럼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자, 이런 관계에서 아직 전세 기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이 건물을, 여러분이 전세권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네요. 팔아서 돈 받고 소유권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의 소유자가 되겠죠. 새로운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딪히게 돼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제가 전세금 받고 여러분한테 빌려줘서 전세권 등기해 준 사람은 저죠. 근데 이 건물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고. 그럼 이 사람도 이 건물의 소유자니까 이 건물을 사용하고 싶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 자기는 여러분한테 전세금 받고 빌려준 바가 없으니 이제 이 건물은 내 거니까 여러분 보고 나가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전세권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건이라고 그랬죠. 뭐가 있다고요? 대항력이 있다. 계약한 저뿐만 아니라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도 여러분은 전세권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아직 전세기간 남아있어. 나 못 나가? 할 수 있겠죠. 이걸 대항이라고 그래요. 왜? 당신은 이 건물 살 때 등기부 떼서 봤을 거 아니야. 나 안 봤는데? 그럼 네 잘못이고. 등기부 떼보면 내가 여기에 건물의 전세권자로 지금 2년 동안 사용하고 있다고 등기부에 써져 있잖아. 당신은 그걸 알면서 샀으니 아는 사람한테는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걸 멋있게 뭐라고요? 대항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은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전세 기간, 이걸 존속 기간이라고 그러죠. 기간 중에는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 가지고 취득했다, 건물 사서 이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사용하는 동안은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 그러면 2년 다 지났어요 이제. 그럼 당연히 2년 다 지났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나가야지. 이제 이 전세권은 2년까지만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주었던 전세금 2억을 받아서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전세금 2억을 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 문제예요. 자, 대항력 문제예요. 여러분 분명히 전세권 계약하고 등기하고 전세금 줄 때 저한테 줬지만 이 건물이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내용이, 전세권 계약 내용이 그대로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대항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2년 기간 남았으면 못 나간다 하면서 이제 2년 딱 끝났을 때 나가면서 이제 전세금 2억을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되냐? 바로 현재 소유자인 병한테. 당신이 건물 소유자요? 아, 그 건물 소유자니까 나한테 전세금 주셔. 당신 이거 사면서 내가 지금 얘한테 전세금 2억 줬다는 거 등기부에 써 있는 거 보셨을 거 아니야? 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결국은 전세금 반환 청구를 요 새로운 소유자한테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들 하는 거예요. 물건에서. 이해됐죠? 아, 이런 걸 대항력이라 한다. 아주 물건에 아주 큰 힘입니다. 센 힘이에요.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건물 같은 거 사고 뭐 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매매계 하면서 전 소유자하고 뭔가 다 해결하겠죠.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지만은 시험에서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넘으면 그대로 대항해서 안 나가고 끝났을 때 전세금 달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써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뭐가 있다 한다고요?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네요? 왜? 아까 개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해놓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등기부에 누구든지 가서 볼 수 있으니까 다 대항할 수가 있지만,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 끝났죠. 주장이라는 게 대항인데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만 하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 대항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저한테 1억을 빌려줬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은 1억 받을 채권이 있는데 저한테만 1억 달라고 주장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1억 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비교하는 게 이제 임차권이라는 게 있어요. 임차권 권리죠. 자, 전세권은 물건이지만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뭐 월세 계약이다 생각하셔도 되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비교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제 건물에 대해서 자, 여러분이 아까는 전세 계약하고 전세금 주고 전세권 등기까지 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자, 보증금 똑같이 2억 주고 기간 2년 잡았다 치죠. 근데 뭐가 달라요? 임차권은 이러면 돼요. 계약하면 된다고. 그럼 여러분은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건 물건이 아니라 채권이란 말이에요. 채권.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채권은 그래서. 자, 대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야 되고 알려면은 등기가 필요해요. 그래야지 또 대항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채권은 등기할 필요 없이 계약만 하면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 모르는 사람한테는 주장할 수 없고 그걸 대항하지 못한다. 원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법이라는 게. 그러면 이 임차권이라는 거, 자, 임차권은 물론 이 건물을 2년 동안 사용하는데 이 건물에 대한 게 아니라 빌려준 저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저한테 2년 동안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요구를 하는 거죠. 대신에 저는 자, 보증금도 받지만 뭐 또 받아야 될까요? 차임, 월세. 그래서 뭐 월 100만 원씩 받기로 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란 특정한 사람한테 월 100만 원씩 달라는 차임 채권이 또 있겠죠. 이건 채권 관계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 이런 것들을 채권이라 하는 거구나. 아까 그런 전세권 같은 것들은 물건이라 하는 거구나. 그럼 전세권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아닌데 내가 전세에 들어갈 때는 등기 안 해도 자꾸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예. 그건 전세권이 아니에요. 그건 전세라고 이제 일종의 이제 임대차와 연결돼서 들어오는 건데,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럼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가져요. 자, 기간 2년 동안 제 건물 어쨌든 잘 사용하겠죠. 그래서 따박따박 이제 월세 100만 원씩 준단 말이에요. 똑같이 제가 기간 2년 지나기 전에 이 건물을 병한테 넘겼네요. 자, 이걸 이제 양수인,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대항력이라는 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은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지만 역시 보이는 게 아니었죠. 그러면 저하고 계약했으니까 저야 어차피 여러분이 임차권 가지고 있는 걸 아니까 저한테는 주장할 수 있었겠지만, 자, 이 건물을 사서 이전 받은 사람은 여러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지 뭔지 알 수가 없죠. 왜? 권리는 보이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은 새로운 소유자한테 이 임차권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은 아까 전세권하고 정반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건물의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내가 사용하려니 여러분 보고 나가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나는 아직 기간 2년 중에 1년 남았으니까 나 못 나갑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나가야 돼요. 뭘 못하니까? 대항을 못하니까. 그러면 나가면서 보증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보증금을 그럼 얘한테 그러면 네가 새로운 건물 소유자니까 보증금 2억을 좀 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이 내가 왜 당신한테 보증금 2억을 내줘? 나한테 보증금 2억 준 적이 있어? 여러분 안 줬잖아요. 얘한테 줬잖아. 무슨 관계? 채권. 특정한 사람한테만. 그래서 요 새로운 사람한테는 보증금도 달라고 하지 못하고 요 사람이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보증금은 이제 전 소유자한테 찾아가서 달라고 해야 되겠죠. 이 사람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으면 골치가 아프겠지. 채권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낌이 좀 왔을 때 똑같이 어쨌든 남의 물건을 빌려 사용하는 권리인데
물론 이제 전세권은 직접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성립하는 거고, 임차권이라는 것은 그 물건 소유자한테 내가 몇 년 동안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가 어쨌든 물권 채권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쨌든 물권과 채권 중에서 어디가 힘이 좀 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물권이 힘이 셉니다. 그럼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권리를 취득하려면 물권을 취득하려고 그러겠죠. 근데 물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등기를 여러분 혼자 가서 할 수 있나요? 이쪽에서 제가 해줘야 하는 거지. 그러면 건물 소유자들이나 아니면 부동산 소유자들은 등기를 잘 해주려고 그럴까요? 잘 안 해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전세권이란 물건이 거의 없더라는 거지. 임대차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현실적인 얘기고, 우리는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럼 전세권과 임차권은 그런 차이점이 있구나, 이해되셨죠? 그 전세권은 뭐가 있다고요?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소유자가 몇 사람이 바뀌어도 이 전세권자는 나갈 필요가 없어요. 든든해. 그리고 전세 기간이 끝나서 나간다. 그럼 현재 소유자한테 전세금 달라고 받아가서 나가면 돼요. 근데 임차권이란 채권은 항상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 이후에 건물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다, 그 새로운 소유자한테는 임차권 가지고 주장할 수가 없죠. 보증금 달라고 할 수도 없네요. 이걸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 이해되셨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차이점이 이제 처분이 자유롭냐 그렇지 않냐, 물권이라는 권리와 채권이라는 권리. 자, 물권은 원적으로 처분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왜? 사람에 대한 게 아니니까, 물건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유권을 다른 한테 팔아서 넘긴다, 처분하는 거죠. 그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까 전세권도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게 원리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전세권도 우리가 생각하는 전세권이니까 그거 다른 사람한테 넘기기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 동의를 얻어야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세권은 뭐다? 물권. 물권은 뭐가 자유롭다? 처분이 자유롭다. 그럼 그 원리로 쭉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라는 물권 처분이 자유로운 것처럼 전세권이라는 물권도 처분하는데 굳이 그 건물 소유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설정자라고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시더라고, 그 사람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조금 이 법이라는 게 그렇게 돼 있죠. 법이라는 게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면 그렇구나, 물권이라는 게 저렇게 돼 있네. 그럼 저런 거, 그 물건의 공통적인 어떤 성질이니까 그걸 가지고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자, 채권은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권리죠. 그러면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의 어떤 신뢰관계 속에서 채권 채무가 발생되는데 그것을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 조금 특정한 상대방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채권은 양도가 되긴 되지만 조금 제한돼요. 넘길 수는 있지만 제한돼. 그 제한이라는 것은 특히 임차권 같은 경우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기본적으로 뭐 유효라는 건 아니고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차이점들. 일단 물권이라는 권리는 처분이 자유롭고 대항력이 있다. 채권은 처분이 제한적이면서, 즉 동의를 받아야 되면서 대항력이 없다. 자, 그런 기본적인 차이점을 좀 먼저 잡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물권, 채권 얘기들이 계속 쭉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실 때 조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해 뭐 안 되셔도 괜찮아요. 저런 걸 우리가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하셨고요. 그 다음에 권리 중에 뭐 청구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건 별로 없어요. 청구는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채권의 내용 중에 하나가 청구권인데, 이 채권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뭐 채권적 청구권이니 물권적 청구권이니 뭐 각종 청구권이 있어요. 그건 큰 문제 없고, 형성권이라는 것도 가볍게 봅니다. 형성이라는 단어는 항상 법에서 형성자가 나오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형성권 그렇게 얘기해요. 관련되는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 민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될 거. 자, 다시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를 정해 놓은 거다. 그 중에 권리 중심으로 보게 되는데 그 권리는 크게 물권이라는 권리와 채권이라는 권리가 있더라. 자, 그 차이점을 우리가 지금 개념과 차이점을 보셨죠. 아주 중요한 거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또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밑에 법률 효과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요거 법률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전에 하나의 큰 구조를 잡죠. 자,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 넘겼는데 우리 민법은 자,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해서 정해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권리 의무라는 것은 그냥 생기지는 않죠. 여러분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그런 거예요. 항상 개인과 개인 사이는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누가 의무를 지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잡게 되는데 우리 민법은 그러면 항상 그런 권리와 의무가 누구한테 있고 누가 가지고 되느냐를 잡기 위해서는 원인이라는 게 항상 있어요. 원인. 여러분이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는 이유는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은 예를 들어서 그 아파트를 누군가로부터 샀다. 사서 대금을 줘서 이전 등기를 받아서 내가 소유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매매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은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 민법의 가장 큰 틀이 그거예요. 그래, 어떤 원인으로 어떤 권리 의무를 누가 취득하고 누가 의무를 지느냐 그걸 따져주는 거죠. 가장 큰 틀이. 그래서 결국은 크게 원인과 민법은 결과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 민법이 이 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법률 용어로 법률 효과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법률 효과. 그러면 이 결과를 발생시키는 뭔가 원인이 있을 텐데 그 원인을 우리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법률 요건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어떤 법률 효과라는 결과가 발생된다. 이렇게 되죠. 자, 이 법률 효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그래서 민법은 요건, 효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법률 효과 그러면 자, 여러분 머릿속에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결과. 그 결과는 결국은 누가 권리와 의무를 갖게 되느냐, 누가 권리와 의무를 넘겨주게 되느냐 이걸 정해놓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그 권리는 빼버리고요. 이제 의무는 빼버리고 권리 중심으로 해서 권리가 자꾸 넘어간다. 여러분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그 전 사람의 소유권을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이전 받았으니까 여러분이 그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권리,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여. 그래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변동이라고 그래요. 변동. 그러면 권리가 움직인대요. 권리의 변동이라고 그러죠. 그게 결국은 법률 효과라는 거예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 민법에는 이 법률 요건을 딱 두 가지를 정해놔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전 소유자로부터 이전받는 것은 그게 결과죠. 소유권이 이전된 거니까. 원인은 그 전 소유자와 여러분이 매매 계약이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매매 계약은 국가에서 몇 월 며칠 날 매매 계약을 하라고 했나요? 여러분 자유롭게 의사대로 했나요? 그렇죠. 의사대로 한 거죠. 그 의사대로 계약을 한 것을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 자, 어려울 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런 걸 설명해 드리려고 지금 구조를 잡아 드리려고 그래요. 항상 법률 행위는 그 법률 행위를 한 사람의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가 있어야 돼요. 의사는 또 표시를 내야죠. 의사는 생각이니까. 그럼 지금 그냥 의사라고만 할게요. 의사. 여러분이 아파트를 살 의사, 전 소유자가 여러분한테 아파트를 얼마에 팔 의사, 그게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서로 만나서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
계약이라는 행위를 하게 되죠. 이런 걸 법률행위. 자, 그런데 꼭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는데, 민법은 당사자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권리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을까? 대표적으로 상속이네요. 아버님이 이것저것 다 가지고 계셨는데 돌아가셨어. 그럼 자녀분들한테 그 권리가 그대로 넘어가죠. 물론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마찬가지죠. 그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넘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법률 규정이라고 그래요.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정해놨구나. 그게 앞쪽에서 제가 우리 민법 5개 파트 중에 상속법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 상속법에 상속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민법의 가장 큰 틀이 이런 거다. 어떤 원인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정해놓은 건데,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결과를 법률 효과로 한다. 그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는 권리의 변동이라 한다. 여러분 생각으로는 지금 소유권 이전된 거다. 내가 그전 사람부터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이전받아서 지금 현재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되는 효과가, 결과가 됐는데, 그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을 거고, 그 원인은 가장 2가지가 있는데, 의사대로 그 효과, 결과가 발생되는 법률 행위라는 게 있고, 당사자 의사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법에 정해진 대로 권리가 변동되는 게 있더라. 이해되셨죠? 이해가 안 되셨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법에서는 정해놓고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런다고요. 그럼 다시 이걸 구조를 잡으시고 위로 올라가시면, 이제 여기 법률 효과라는 게 나오죠. 자, 법률 효과는 원인이다, 결과다. 결과는 결국은 여러분이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거라고요. 이전받은 결과죠. 그걸 다른 말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넘어왔다. 뭐라고요? 변동이라 한다고요.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고 길게 썼지만, 그냥 법률 효과 그러면 결과로서 뭐다? 권리 변동. 이렇게 딱 잡으시면 돼. 그러면 그 밑에를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법률관계는 궁극적으로 어쩌고 사람과의 사랑, 법에 구속되는데, 이러한 법률관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한대요. 민법은 이러한 수많은 법률관계를 대체적으로 일정한 뭐가 있으면, 원인이 있으면 일정한 뭐가 발생하는 걸로, 결과가 발생하는 모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요? 권리변동이라 하고,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효과라 한다. 어지럽죠. 그러니까 어지러우니까 이거 다 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냥 키워드만 잡으세요. 항상 법률 효과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생각나신다? 결과. 그 결과는 뭐다? 내가 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받은 결과. 그래서 내가 결국은 소유권을 취득한 결과. 그걸 멋있게 권리 변동이라 한다. 되셨죠? 그럼 이렇게만 하시면 돼. 이거 다 할 것 아니고. 이제 결과로서 법률 효과를 보셨고, 그 법률 효과로서 나타나는 게 권리 변동인데, 그럼 권리의 변동이라는 거, 가볍게 봅니다. 법률 효과로서 나타나는 권리 변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권리, 뭐하고 뭐 있었다고요? 물권하고 채권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발생이 되거나 생기거나 또 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권리 변동이라고, 그래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요. 이걸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권리 발생은 취득하는 거죠. 여러분이 전 소유자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사서 대금 다 줘가지고 소유권 이전 받았으면 소유권을 뭐 했다 그래요? 취득했다.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이제 그 아파트의 소유권이 뭐 된 거예요? 발생된 거죠. 그래서 발생을 다른 말로 취득이라고 그래요. 변경은 그대로 변경이고, 소멸은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가 없어졌다는 얘기니까 권리를 잃게 됐다는 거죠. 상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뒷자를 따서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법조문에는 주로 이제 권리의 득실 변경 이렇게 이제 용어를 씁니다. 그 얘기는 이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다 그 얘기인데, 주로 이제 우리 용어에는 취득, 변경 또는 소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것들은 뭐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냥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뭘 한다? 권리 변동. 이걸 다른 말로 득실 변경이다. 취득, 변경, 상실 또는 소멸 이렇게들 하시면 되죠. 그러면 이런 게 결과란 말이에요. 지금 결과 보셨어. 그럼 항상 결과가 발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원인이 있어야 된다. 원인. 그 원인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뭐라 했다고요? 자, 법률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법률 요건 들어가기 전에 뭘 보려고 그러냐면 이 권리 변동의 모습을 좀 보려고 그래요. 권리 변동,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권리 변동의 모습을 좀 보려고. 자, 권리 변동은 크게 세 가지: 발생, 변경, 소멸. 이 발생을 다른 말로 권리 취득, 변경, 소멸, 소멸을 상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권리 취득하는 것. 주로 이제 우리는 취득을 중점적으로 이제 배우시게 되죠. 어떻게 권리를 누가 취득하는가. 하지만 변경이나 소멸도 권리 변동의 일종이다라는 거 보시고, 그 권리 변동의 모습으로는 크게 자, 원시 취득과 이제 취득을 먼저 보죠. 취득.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그냥 낱말풀이 쭉 들어갑니다. 계속 지금 요거 보시는 거예요. 요거 결과로서 법률 효과가 뭔지 얘기했고, 그 권리 변동으로서 권리 취득,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득, 발생하는 거죠, 이게. 자, 원시 취득 그랬어요. 권리를 취득했는데 원시래요, 원시. 그럼 원시 세계를 생각해 보세요. 원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태초에. 그죠? 처음 취득한 거예요, 처음. 원시 취득. 여러분이 만일에 건물을 다른 사람부터 사서 이전받은 것은 그 원시가 아니겠죠. 이전받은 거죠. 그럼 승계라고 하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땅에다가 건물 한 채를 새로 졌어요. 그럼 건물 한 채가 완공이 됐으면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권을 여러분이 또 취득하겠죠. 그럼 그건 누구로부터 이어받았나요? 최초로 취득했나요? 최초 취득. 이걸 뭘 한다고요? 원시 취득. 이해되셨죠? 그 원시 취득은 항상 그 권리가 깔끔하게 돼 있어요. 깨끗해. 아무것도 안 붙어. 여러분이 건물을 완공하자마자 건물 취득했는데 저당권이 붙어가지고 가압류가 붙어서 소유권 취득하진 않겠죠. 깔끔한 상태에서 취득한다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원시 취득 가볍게 보시고, 승계 취득은 말뜻 그대로 취득했는데 전 사람부터 뭐 받았다고요? 승계 받았다고. 이어받았다고. 승계. 예. 자, 승계 취득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는데 가볍게 개념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러분이 아파트를 사서 소유권 뭐 받았나요? 이전 받았다. 들어보셨죠? 그러면은 이전 받았다는 얘기는 그 전에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통째로 여러분한테 그대로 넘어온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새로 소유자가 된 거고, 전 소유자였던 사람은 이제 소유권을 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권리다, 이게 빵이다, 빵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그대로 다 넘겨준 것을 이전이라 한다고요. 이전. 네. 이전이라는 것은 뭐 현실에서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쓰는데 이런 걸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설정이라는 것은 설정적 승계라고 그랬는데, 자, 이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설정도 앞서 있는 앞사람의 권리로부터 넘어온 건데, 이건 그 권리 전부가 넘어온 거고요. 설정은 그 권리 중에 일부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지럽죠. 왜? 권리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닌데, 이것처럼 지금 이게 권리라면 다 넘겨줬어? 이전이야. 일부만 떼서 넘겨줬어? 그럼 설정인데 이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처럼. 근데 의미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게 빵이에요. 빵 그대로 넘겨준 거 이전. 빵 중에 일부만 쪼개서 준 거 뭐라고요? 설정. 어떤 경우냐? 아까 자, 여러분이 제 건물에 대해서 이제 다 생략하고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했다. 취득은 결과죠. 항상 지금 우리는 결과 보니까. 그럼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되고, 원인으로서는 전세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 다 생략하고. 그러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했는데, 이 제 건물에 여러분이 전세권을 최초로 취득했다고 해서 이걸 원시 취득이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취득한 이 전세권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제가 이 건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부터 나온 거예요. 네. 자, 이제 나중에 배우시게 되지만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다 할 수 있어. 가장 완벽한 물건이라고 그래요. 뭘 할 수 있냐? 이 건물을 사용도 할 수 있고, 자, 수익, 누군가한테 빌려줘서 수익도 낼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소유권이라는 권리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법에 그렇게 정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배우시는데, 그럼 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여러분이 취득했으면 이 건물을 이제 뭐 할 수 있나요? 사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소유권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2년 동안에는, 뭐 2년이든 3년이든 기간 동안에는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전세권자로 제 건물을 사용하는 동안에 제가 소유자라고 같이 사용할 수 있나요? 그 상식적으로 안 되죠. 그 얘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내용 중에 이 사용하고 수익하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넘겨줬다는 거예요. 전부를, 일부만 넘겨준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설정적 승계라고. 설정. 소유권이라는 큰 빵 덩어리 중에 일부를 떼서 넘겨준 거, 소유권이라는 내용, 이걸 전부 넘겨준 거, 이걸 이전이라고 그러고. 이해되시죠? 네. 설정이라는 거, 이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설정이라는 단어를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 설정적 승계란, 전 권리자는 그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죠. 저는 여러분한테 2년 동안 전세권 설정, 그래서 설정이라는 설정해줬다 해서 제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잃게 된 건 아니죠. 소유권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권리자가 전 권리자의 권리 내용 중에, 자, 내용을 이제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일부만을 취득한 거예요. 권리 전부가 아니라 이 권리 내용 중에 일부만 취득한 거. 이걸 뭘 한다고요? 설정. 자, 개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전세권 설정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주로 설정은 소유권을 토대로 해서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취득할 때 설정이라고 그래요.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이라는 단어 좀 들어보셨죠? 예. 그러면 이제 당사자들을, 여러분같이 이 전세권이라는 것을 설정적 취득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이 전세권자가 되겠죠. 전세권을 가진 사람. 그러면 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쪽을 우리가 전세권 설정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용어 잡으셨죠? 그럼 바꿔놓으면 돼요. 만약에 이게 저당권이다 그러면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지상권이다 그러면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 되셨죠? 네, 그렇게 보셨고. 그래서 이제 취득하는 거 중심으로 해서 원시 취득, 그 다음에 승계 취득, 승계 취득 중에 통째로 넘어온 거 이전적 승계, 앞선 권리 중에 일부만 넘어온 거 설정적 승계, 설정. 됐고요. 뭐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뭐 없어지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결과로서의 법률, 뭐라고요? 결과, 법률, 효과. 입에 잘 안 붙죠. 처음 공부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익숙하게 하셔야 된다. 야, 우리는 결과 그러면은 금방 알죠. 왜? 그런 말을 많이 써봤으니까. 근데 그걸 민법에서는 뭐라 한다고요? 법률 효과. 법률 효과는 뭘 얘기한다? 권리 변동. 자, 거기까지 여기가 지금 보신 거고, 그럼 항상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법에서는, 민법에서는 뭐라 한다고요? 법률 요건이라 한다. 아, 그런 거 배우시는 거예요. 조금 익숙치 않죠? 예, 그래요. 하지만 이게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입에 익숙하게 붙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률 요건은 조금 쉬었다가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까지 우리 민법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변동에 대한 얘기들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권리는 우리가 이제 민법을 배우시면서 반드시 아셔야 될 그럴 내용들이고, 우리 이제 권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물권과 채권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법에는 물권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채권법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그 물권이나 채권 같은 것들은 이제 권리인데 보이지 않는 권리면서도 이게 움직인다. 그래서 이걸 권리의 변동이라고 그랬죠. 그 권리의 변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고, 이 권리 변동이라는 결과를 우리가 법률 효과라고 그랬죠.
그러면 항상 이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권리 변동의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 요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법률 요건부터 이제 시작할 텐데요. 다시 전체적인 구조를 잡아드리고 용어 설명을 하나씩 해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 민법은 크게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법률 요건이라 한단 말이에요. 법률 요건. 자, 이 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법률 효과라는 용어를 씁니다. 법률 효과. 자, 이 법률 효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권리의 변동이에요. 권리의 변동. 자, 그래서 지난번까지 이제 이 권리 변동의 모습들을 보셨죠? 이 권리 변동의 모습이 크게 세 가지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 권리 발생을 우리가 취득이라고도 하죠. 또 이미 발생된 권리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변경. 뭐 전세금이 달라진다거나 기간이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존재했던 권리가 없어질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권리의 소멸. 자, 권리 가진 주체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상실이라고 그러죠.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권리의 변동은 이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득실 변경이다. 이제 법조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득실 변경. 권리의 득실 변경, 그 얘기는 권리 발생, 변경, 소멸, 전체적으로 권리 변동을 얘기하는 거고, 그건 결과로서의 법률 효과로서 나타나는 거다. 자, 이런 결과로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우리가 전부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법률 요건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이제 쭉 있지만 크게 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보시면 돼요. 권리의 변동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 이전이겠죠. 여러분의 아파트 소유권이 저한테 넘어왔다. 자, 권리 변동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아파트 소유권이 저한테 이전이 되는 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 원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당연히 여러분과 제가 그 여러분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라는 것을 하고 대금을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저한테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 원인으로서 매매 계약 같은 것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물론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 조금 이제 다른 얘기겠지만 여러분들이 금방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매매 계약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아파트 소유권이 저한테 이전이라는 변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면 매매 같은 것들이 하나의 법률 요건이 되는데, 자, 이렇게 매매는 여러분 의사와 저의 의사가 같이 합해져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파트를 얼마에 팔겠다라는 의사표시, 제가 여러분의 아파트를 얼마에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합해져서 하나의 계약으로서 행위가 된 거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 그러니까 이 법률 행위는 반드시 당사자가 권리 변동을 일으키려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일어나죠. 의사표시라는 게, 의사표시. 반드시 의사표시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뭐 조금 이따 이제 의사표시의 용어도 나올 텐데 별거 아닙니다. 의사는 말 그대로 여러분이 살면서도 말씀 많이 하죠. 내 의사가 이렇다.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 그럼 생각은 상대방이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말로 표시할 수도 있고, 뭐 문자로 표시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의사는 생각이고 표시는 그 생각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매매 계약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했다, 그 얘기는 당연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파트를 뭐 10억에 저한테 팔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걸 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하고 매매 계약을 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여러분의 아파트를 10억에 살려는 생각, 의사를 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매매 계약이라는 하나의 법률 행위라는 것을 하게 됨으로써 전국적으로 여러분의 아파트 소유권이 저한테 이전되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법률 행위라는 것은 의사 표시가 반드시 요소가 되어야 되는 그런 하나의 법률 요건, 원이 된다는 거죠. 각종 이제 계약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자, 그런데 꼭 권리 변동은 이렇게 당사자 간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만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건 아니더라는 얘기죠. 뭐 상속이라든지 부자지간이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부동산의 소유권이라든지 권리 의무 전부 다가 자, 자녀한테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럼 상속은 그 사람들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에 상속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시험법은 아니지만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권리 변동은 꼭 당사자의 의사 표시, 의사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도 대부분이지만 당사자 의사하고 상관이 없이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구나. 자, 그런 걸 다 묶어서 우리가 이제 법률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법률 규정은 당사자 의사 표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당사자 의사 표시하고는 대표적으로 이제 상속 같은 것들, 경매 같은 것들 등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요게 이제 우리 민법을 배우시게 하는 기초 구조를 잡는 겁니다. 우리 민법은 크게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쭉 배우시게 되는데,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 하고 결과에 해당되는 것을 법률 효과라 하는데, 결국은 그 법률 효과로서는 권리 변동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권리 변동에 대한 세 가지, 권리 발생, 변경, 소멸, 다른 말로는 취득, 변경, 상실, 득실, 변경, 이런 권리 변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원인인 법률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민법에서 수많은 법률 요건들을 배우시게 되는데, 그걸 크게 둘로 나누면 당사자 의사 표시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법률 행위라는 것과 당사자 의사 표시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규정, 딱 그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먼저 잡으시고, 우리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시게 되니까 중개사들은 이 계약 같은 법률행위에 대한 것을 중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 중에서 법률행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배우시게 돼요. 물론 법률 규정도 중요한 것은 배우시긴 배우십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말 그대로 법률 규정이니까 그 법조문이 있는 데서 이제 배우시면 되고요. 법률 행위를 중점적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셔야 된다. 자, 요게 이제 전체적인 구조니까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용어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지금 26번에 법률 요건이라고 나와 있죠? 법률 요건. 좀 전에 설명했네요. 법률 요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원인이다. 원인. 권리 변동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다 외우려면 어려우니까 법률 요건은 권리 변동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훨씬 이해하시기가 쉽겠죠. 그래 놓고 이제 읽어보시면 되죠. 자,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 내지 법률 관계 변동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 한다. 결국 원인을 얘기하는 거다. 되셨죠? 그래서 즉 일정한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법률 효과로서 권리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그림을 그렸던 거, 일정한 법률 요건 원인이 다 충족이 되면 일정한 결과로서 법률 효과로서 권리 변동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뭐 예컨대에서 쭉 나왔는데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법률 요건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뭘 기억하시라고요? 원인이에요. 원인. 뭘 일으키는 원인? 권리 변동, 즉 법률 효과를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다. 자,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그 법률 요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고 그랬죠. 첫째,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의사대로, 그 얘기죠.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의사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뭐라 했나요? 법률 행위라는 게 있고요. 또 행위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즉 당사자 의사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규정. 자, 이렇게 두 가지로 이 법률 요건은 나눠지더라. 자, 아까 그림 그렸던 거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 중에 우리는 법률 행위, 요거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이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법률 행위란 참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이게 이제 이런 용어들이 이제 의식하지 않고 이제 사시다 보니까 법률 용어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좀 전에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매매계약 다 법률 용어입니다. 뭐 임대차 계약 법률 용어죠. 그럼 계약을 했다가 뭐 문제됐어, 나 취소하겠다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여러분이 취소하겠다는 생각을 표시를 한 거죠. 그것도 법률 행위입니다. 자, 이런 걸 전부 다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률 행위는 어쨌든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일정한 법률효과, 자, 법률효과 그러면 권리변동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러분이나 저의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얘기한다. 그래서 각종 계약들, 사실 우리는 이제 밖에서 계약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제 계약 같은 것들은 이제 법률 행위다. 자, 법률 행위는 또 법률 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그냥 개념 정리하는 거예요, 개념. 그러니까 가장 큰 구조가 이제 법률 요건이고 그 안에 법률 행위, 그 법률 행위 안에 뭐 계약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뭐 유언도 그렇고 취소, 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법률 행위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법률 행위를 이루고 있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라 있다고요? 의사 표시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의사 표시가 뭔지를 보시는데, 자, 이런 걸 외울 이유는 없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쪼개서 보시면 된다. 자, 의사는 생각이죠. 그럼 당연히 그 생각은 알 수가 없으니까 본인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 알 수가 없으니까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뭐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말로 표시할 수도 있고 문자로 써서 편지를 써서 할 수도 있고 뭐 행동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야. 다만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 의사 생각은 그냥 일상적인 게 아니라 뭐 내가 너를 좋아한다, 뭐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항상 법적인 의사는 권리변동입니다. 권리변동. 자기가 권리변동을 일으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말이나 문자, 행동으로 표시를 하는 거, 이걸 의사 표시라고 그러는데, 자, 구조를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하고 제가 여러분의 부동산 아파트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자, 이런 매매 계약을 우리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나요? 법률 행위라고 그랬죠.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률 행위예요. 이거는 계약이라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이건 하나의 원인이니까 매매로부터 결과가 발생해야 된다고요. 그 결과가 바로 권리 변동이고, 그 결과로서는 자, 권리 변동이니까 여러분이나 저는 이제 권리를 취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가 소유권 이전을 직접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 거고, 사실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해서 이걸 원인으로 해서 금방 소유권 이전되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몇 날 며칠에 이전해 주세요라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이 되겠죠. 대신에 여러분은 자, 대금 달라는, 만약에 이게 10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10억 달러는 대금 청구권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럼 이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로 인해서 이제 판 여러분은 저한테 10억 달러는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고, 저는 여러분한테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달라는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한 거죠. 이게 권리 변동으로서 법률 효과란 얘기예요. 법률 효과. 그럼 이건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그 법률 행위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뭐라고요? 의사표시라는 게 들어가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하고 제가 매매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했다는 얘기는, 자, 여기는 또 따져보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의 아파트를 10억에 팔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 의사만 있으면 팔리지가 않죠. 그걸 표시를 냈겠죠. 팔겠다라고 내놓는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걸 뭐 중개업소에 내놓든 아니면 뭐 어떻게 공고를 하든 뭘 하든, 아니면 주변에 아는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한테 10억에 살래 이렇게 하든, 자, 여러분이 10억에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이게 하나의 의사 표시예요. 그럼 이걸 이제 법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10억에 팔겠다 그랬으니까 이걸 이제 청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걸 이제 청약이라는 의사 표시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10억에 팔겠다라는 의사 표시 하나만 가지고서는 이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이 안 됐겠죠. 그럼 거기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의 이제 생각을 알았으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아니면 그냥 저 아파트를 10억에 팔 의사가 있나 보구나 알았으니 저도 곰곰이 생각해서 저거 10억 정도에 사면 괜찮겠다라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한테 내가 10억에 사겠다 라는 저의 의사를 표시하겠죠. 이게 또 저의 의사 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파트를 10억에 팔겠다는 의사 생각을 표시해서 내놨어요. 자, 그걸 보고 저도 10억에 사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10억에 사겠다라고 여러분한테 표시를 해서 둘이 만나서 매매 계약이라는 행위를 한 거죠. 법률 행위를 한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승낙이라고 그래요.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 이건 뭐 나중에 배우셔도 되고 지금 구조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 안에는 여러분이 10억에 팔겠다라는 의사 표시 하나와 제가 또 10억에 사겠다라는 의사표시 또 하나, 두 개의 의사표시가 이 매매 안에 들어가 있겠죠. 그 두 개의 의사표시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만나서 계약을 했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런 계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법률 행위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법률 행위는 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은 이런 법률 행위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자, 그래서 가장 큰 구조로 법률 요건은 항상 권리 변동을 일으키기 위한 원인이다. 그 법률 요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법률 행위라는 게 있다. 근데 그 법률 행위에는 반드시 그 법률 행위를 이루고 있는 의사 표시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점점 이제 개념이 좁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의사 표시는 이제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배우시면 되겠고 그런 구조를 먼저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밑에 내려가셔서 읽어보시면 의사 표시란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내심의 의사 그랬는데 내심의 의사 어렵죠? 그냥 생각이에요. 생각. 자기 생각을 항상 그냥 생각이 아니라 일정한 법률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생각이란 얘기죠. 내가 팔겠다 아니면은 뭐 임대차 빌려주겠다, 빌리겠다, 뭐 사겠다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생각을 외부로 표시하는 행위를 의사표시라고 그러고요.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사표시라는 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어느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이라는 이것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가? 법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자, 매도인 파는 사람은 자기 부동산을 얼마에 팔겠다는 마음, 의사를 표시를 하는 청약이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매수인 사는 사람은 또 얼마에 사겠다는 마음, 생각을 표시하는 승낙이라는 또 하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성립이 된다. 자, 이해되셨죠?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는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데 이제 이걸 법률 용어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 잡으셨고, 그럼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배우실 것은 법률 행위에 대한 걸 배우시고 거기에 필수 요소로 들어가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서 이제 쭉 배우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것은 뒤쪽에서 이제 배우시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법률 행위, 계약, 또 의사표시 누가 하나요? 사람이 해야지, 사람이.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법에서 크게 둘로 나눕니다. 이제 법인도 하나의 사람인데 그건 나중에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바로 법인 아닌 우리 자연인 같은 우리 같은 사람이 서로 법률행위, 계약 같은 걸 하게 되죠.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법률행위, 즉 매매계약이 성립이 돼야 정상적으로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그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제 당사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정상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29번부터는. 그래서 이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은 정상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계약을 해야 그 계약이 또 정상이 돼서 원하는 법률 효과라는 권리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능력은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자, 여기 보시죠.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과 행 능력이란 걸 갖춰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계약도 하고 뭘 법률행위를 해야 법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권리 변동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되죠. 그런 효과가 발생되게끔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뭔지 간단하게만 보시고, 또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법률행위를 했을 때는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간단히 보시면, 이 권리 능력은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은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망 때까지, 즉 생존하는 동안에 그 사람이 다른 능력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전부 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사람은 금방 막 태어난 방금 전에 1시간 전에 태어난 그 신생아도 권리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아도 만일에 뭐 누가 돌아가셨다, 상속받습니다. 상속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 능력자로 민법은 자연인과 법인을 두고 있는데,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해서 권리 능력은 그냥 사람이면 다 된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겠죠. 문제는 이제 이 권리 능력 가진 사람 중에서 이제 또 의사 능력을 가진 사람이 법률행위 해줘야 되는데, 자,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행동하고 있는 어떤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능력이에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이것을 의사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건 법에서 어느 사람이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를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이건 때에 따라 달라요. 왜냐하면 저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제가 만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술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만취를 하겠죠. 또는 조금 심하게 하면 개가 됐다고 그러죠. 그리고 개가 됐다는 표현은 결국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의사 판단 능력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저는 그냥 평소에는 의사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술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의사 능력이 없어지겠죠.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니까 이건 법적으로 누가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정해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 능력은 그런 개념만 보시고, 대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뭐 만취한 사람이라든지 아주 아주 어린 아이들이죠. 뭐 한 2살, 3살, 4살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의사 능력이 없는 애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의사 무능력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쨌든 살아는 있으니까, 자, 계약 같은 걸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이 계약을 했다, 즉 법률행위 했을 때 우리 법은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봅니다. 무효. 그러니까 무효라는 것은, 자, 유효의 반대죠. 유효라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효과가 있다는 것은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우리 끝은 권리 변동이니까. 우리 공부하신 분들의 끝은 합격인 것처럼 민법의 끝은, 결과는 항상 권리 변동이에요. 그러면 결과가 발생돼야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법률행위는 정상이든 유효가 돼야 되는데, 자, 이런 의사 무능력자들이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법률행위는 했어요. 성립은 됩니다. 하지만 무효로 보니까,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 계약에 따른 권리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 하나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의사 무능력자가 한 법률행위는 뭐다? 무효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권리 능력하고 의사 능력까지만 갖춰서는 안 되고, 또 덧붙여 플러스 행위 능력이라는 것까지 갖춰져야 정상적으로 이 법률행위라는 것이, 자, 당사자들이 원하는 결과인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한 행위 능력이란 무슨 뜻이냐? 가볍게 해보시면 돼요. 단독으로, 그 얘기는 누구의 동의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지가 알아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걸 이제 행위 능력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긴 조금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이 당사자에 대한 것들은 이제 우리 민법에 정해져 있긴 있지만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용어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이제 이 행위 능력과 관련해서 이 제한 능력자라는 용어,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행위 능력은 단독으로 누구의 동의나 이런 것 없이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제한 능력자라는 것은 이런 능력이 좀 제한이 됐다는 얘기는 법률행위가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그랬어요. 무능력자.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무능력자 그러면 조금 그 무능력자에 해당되는 사람 기분도 나쁘고 하니까 이걸 이제 제한능력자로 이제 바꿨는데요. 이 제한능력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법에 딱 정해놓고 제한능력자 아닌 사람은 다 행위능력자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한능력자에는 이제 셋이 있어요. 셋. 자, 이거 보면 행위능력이 제한받는 자를 제한능력자라고 하는데 민법은 첫째 미성년자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19세 미만자. 두 번째 피성년 후견인. 자, 피성년 후견인은 예전에 금치산자라고 그랬어요.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피성년 후견이라고 그러는데 정신적인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그 얘기죠. 조금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런 실질 계약 같은 것들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피성년 후견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피한정 후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신적 제약이 있는데 이쪽은 아예 지속적으로 결여가 됐는데 여기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그전에는 한정치산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듣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기분 나쁘니까 용어를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뭐 알듯 모르듯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후견인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후견인들의. 근데 행위 능력을 하려면 단독으로 하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단독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견인들에 있어야 되고. 미성년자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가 일종의 이제 법정 대리인으로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 사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요 정도 용어들은 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요 사람들을 뭐 어떤 사람일까라고 파고들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우리 책이나 문제에서 지문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행위능력을 갖추지 못한 제한능력자들이구나. 그럼 이 사람들이 계약을 했을 때, 법률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된다. 자, 아까 의사 능력이 없는 의사 무능력자, 미성년자지만 아주 어린 뭐 5살, 4살 요런 애들은 이제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그러죠. 그런 애들이 법률행위를 했다, 계약서를 작성했다. 자, 그럼 무효로 보지만 이런 사람들이 법률행위 했을 때는 무효는 아니고요, 취소 사유에 해당돼요. 취소 사유. 그러니까 여기는 무효지만 여기는 무효는 아니고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나중에 이제 무효하고 취소는 조금 이따 이제 구별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법률행위에 관련된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것들은 법률행위에 대한 겁니다. 근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또 법률행위는 하는 당사자,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은 또 정상이 돼야 된다. 정상이라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세 가지.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권리능력은 할 얘기가 없어요. 왜? 살아있는 사람 다 권리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의사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들, 만취한 사람이든지 유아라든지 이런 사람들 법률행위 했을 때 그것은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 뭐 법률행위가 입에 잘 안 붙다 그러면 일단 계약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능력까지 있어야 되는데 행위력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한능력자라 해서 셋 보셨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 이런 사람들이 단독으로 계약을 했을 때, 자, 요 계약 법률행위도 자, 뭔가 문제 있는데 이건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사람을 봤으니까, 자, 민법은 또 이 세상을 딱 크게 둘로 사람과 물건으로 나눠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이 물건에 대한 얘기를 좀 보셔야 되겠죠. 특히 권리 중에서 우리가 물권과 채권을 배우신다고 그랬는데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권리지만 물권은 뭐에 대한 권리라고요? 물건에 대한 권리죠. 그래서 물건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물건에 대한 개념들이 민법에 있습니다. 물론 물건 자체를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민법에는 있지만, 하지만 이제 연관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몇 가지 보시면 됩니다. 자, 물건은 민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 유체물, 기타,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이걸 다 물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유체물이라는 것은 형체가 있는 물건이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수많은 이런 것도 다 물건이죠. 근데 법은 꼭 우리가 보고 있는 형체가 있는 뭐 자동차, 뭐 아니면 건물, 뭐 아니면 무슨 탁자, 의자 이런 것만 물건으로 보지 않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까지를 다 물건으로 봐요.
이런 전기 같은 것도 다 이것도 물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하는 아니에요. 우리 시험범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건인데, 우리는 어쨌든 부동산에 대해서 물건 중에서 물건은 크게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도 공인중개사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만 조금 자세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이제 부동산. 자, 민법은 학개론에서 배우시겠지만, 학개론은 여러 가지 부동산 개념이 있지만 우리 민법은 딱 하나, 토지와 그 정착물, 이걸 부동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잘 아시죠? 땅인데, 그럼 그 정착물이라는 게 뭐냐 그 얘기죠. 34번. 토지 정착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고정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쪼개서 보시면 돼요. 고정적으로 부착된 물건. 어디에? 토지에. 여러 가지가 있죠. 건물,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죠. 나무 심겨져 있는 거 고정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죠. 뭐 도로 포장한 거, 그렇죠. 이런 것들 다 토지의 정착물로 해서 다 부동산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돼서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 이런 걸 얘기하고, 자, 여러 가지 뭐 건물, 수목, 교량, 돌담, 도로 포장, 이런 것들이 자, 토지의 정착물로서 다 부동산으로 취급을 받고 있다. 물론 우리는 뭐 토지하고 건물을 주로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수목이나 이런 것들 다 토지의 정착물로서 부동산이다. 뭐 그 정도 보시고요. 자, 또 물건과 관련 물건을 또 구별해 보면 원물과 과실이라는 게 나오는데, 원물은 우리 시험에 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과실 얘기가 좀 나와요. 과실의 개념을 간단히 보시는데, 말 그대로 과실이잖아요. 뭔가 얻어진 거죠. 얻어진 거. 어디서부터? 물건으로부터. 그걸 원물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어떤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과실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과실은 크게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둘로 나눠지는데, 자, 우리 시험은 항상 과실 나오면 천연과실, 법정과실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니까 굳이 뭐 막 나눌 건 없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몇 가지 보시는데, 천연과실은 그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다 그러는데, 뭐 어렵게 썼지만 여러분들이 사과나무를 심습니다. 그럼 사과나무 심을 때는 사과가 안 달렸죠. 근데 사과나무라는 물건이 점점 자라면서 그 사과나무라는 물건으로부터 사과가 더 열리게 되죠. 그럼 사과를 딱 땁니다. 그럼 그게 사과나무로부터 산출된 거죠. 그게 과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과실 중에서 사과나무라는 물건으로부터 산출된, 그 용법에 의해서 산출된 과실이니까 이런 걸 천연과실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죠. 사과나무에서 열린 사과, 배나무에서 열린 배, 돼지에서 난 돼지 새끼, 개에서 난 개새끼, 그러면 안 되겠죠. 뭐 강아지, 이런 걸 다 이제 천연과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볍게 보시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천연과실보다는 법정과실이 좀 문제가 돼요. 법정과실이라는 것은 물건의 사용대가로서 받는 거예요. 사용대가로.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임대차 하면은 임대료라는 걸 받게 되죠. 그 임대료를 이제 차임이라고 그래요. 그걸 법정과실이라고 그럽니다. 또 땅을 빌려주게 되면 땅 사용료를 지료라고 그럽니다. 땅지의 사용료료, 지료. 또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받네요. 그렇죠. 그런 걸 전부 다 법정과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차임, 지료, 이자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법정과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시험은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돼요. 특히 이제 차임 같은 것들, 지료. 자, 요 얘기 나오면 항상 과실이다, 뭐 천연과실, 법정과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과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어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고 그러시면 돼요. 자, 이제 과실이라는 의미 이해되셨죠? 네, 과실은 전체적으로 어떤 물건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는 천연과실이 있고 법정과실이 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구별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구별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우리 시험에서 주로 차임, 지료 이런 거 나오면 다 과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생긴 권리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물권이라고 그랬죠. 그 물권과 관련된 얘기들을 몇 가지 좀 해봅니다. 자, 일단은 좀 쉬었다가 이제 바람 쐬고 공시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